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립논술에서 자연계 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설명회를, 원서 설명회를 제가 해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설명회에 비해서 사실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로 원서를 결정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야기를 아마 어떤 기대를 하시는 부분은, 이 설명회를 들으면 이 학교에 이 학과를 쓰면 정말 확률이 높을 거야, 꼭 붙을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하고 오셨다 그러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걸 다 맞출 수 있으면 아마 뭐 현우진을 운전기사로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만, 예, 그런 거는 사실 원래부터도 이제 좀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제 많은 경우에 조금 착각하시거나 조금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주의사항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주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지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논술백서 여기에 이제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조금 컴팩트하게 압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형 날짜라든가, 그래서 전형 날짜가 겹치면 이제 동시에 같이 원서를 쓸 수는 없죠. 뭐 그런 거라든가, 각 학교가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로 걸고 있다라든가, 뭐 그리고 뭐 간단한 기출 경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설명회에서 가장 주되게 포인트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요 뒤에 있는 논술 통계 입시 자료, 그 결과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타이핑 치느라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오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정보들을 어떻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보통 학부모님들 및 학생들이 참고하는 정보, 여기서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았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고려사항 중에 뭐 경쟁률, 실질 경쟁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고, 실질 경쟁률은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경쟁률, 그 실질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는 학교들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수능 최저가 없는 쪽보다는, 수능 최저가 없는 쪽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원서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 예, 그런 하나의 기준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 그러니까 이 학교는 내신을 뭐 10% 보고 여기 내신을 안 보고, 아니면 여기는 내신을 30% 보고 뭐 이렇게 보는데, 과연 그러면 위에는 내신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그럼 내신 반영 많이 하는 데가 좋으냐 안 하는 데가 좋으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논술 전형에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유리한 내신인가요? 그 판단 기준이 없으세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신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그런, 왜냐하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보통 한 3등급 대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 인식 속에서 기본적으로 얘 내신 낮다라는 인식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3.1인데 3.0인데 그러면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학교로 계속 찾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3점, 2점, 논술에서는 원래 1점대 내신이 없어요. 1점대 내신으로 논술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과나 학종 써야죠. 2점대 내신도 많지 않습니다. 3점대 내신이면 3점 초반 내신이면 엄청 좋은 내신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내신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내신 안 들어가는 데 자꾸 찾고 계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얼마만큼이 기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신이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류의 어떤 그 뭐랄까 선입견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과의 모집 인원 사실 요거는 제가 크기를 조금 작게 써놨는데요. 사실 이 모집 인원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쓰면 확실히 될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노래 보려고 하면 가급적 인원 많은 학과를 써라. 그게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그렇습니다. 그냥 안 그래요. 뭐 보시면 인원 많은 학과 점수 높은 과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 합격률 높은 거 아니에요. 많으면 뛰어난 학생들 그만큼 더 몰려갑니다. 결국 입시는 항상 상대평가예요. 논술 시험에 절대평가가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고 내가 어떤 걸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원하는 학교 학과에 어떤 애들이 몰려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보죠.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A 학교의 A 학과는 뭐 학교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면 경쟁률 비례하는 게 좀 너무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래도 학과는 같은 학과입니다. 그 A 학교는 A 학과, B 학교도 A 학과 같은 학과인데 경쟁률이 하나는 21이고 하나는 35예요. 어느 쪽을 쓰고 싶나요? 당연히 21을 쓰고 싶죠. 근데 이게 어디냐면 하나는 연대고 하나는 세종대입니다. 20을 쓰시겠어요? 저게 합격 확률이 높겠어요? 세종대보다 연대가 합격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좀 약간 반칙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를 레인지로 보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잡아봤습니다. 얘는 이제 같은 학교예요. C 학교에 C 학과와 D 학과입니다. 하나는 22.5고 하나는 56점이에요. 어디 쓰고 싶나요? 같은 학교인데요. 심지어. 그럼 당연히 22.5 쓰고 싶죠. 예, 당연히 저기 쓰고 싶습니다. 경희대예요. 작년에 경희대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공학과, 화학과, 그래. 그럼 경쟁률이 22.5니까 저기가 훨씬 더 유리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실제 논술 합격자 점수입니다. 논술 합격자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22.5가 유리한가요? 물론 이제 이 정도 되면 유리한 게 맞죠. 이 정도 되면. 근데요. 요렇게만 나와주면 좋습니다. 요렇게만 나와주면. 근데 반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반대 케이스가. 네, 제가 여기 넣어놓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반대 케이스를 제가 일일이 다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역전되는데 논술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경쟁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경쟁률은 사실 요거는 점수도 점수지만 이게 화학과라서 제가 조금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따 화학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학생의 어떤 수준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경쟁률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논술 합격 점수라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어요. 잘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높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마 내신 평균 정도 될 겁니다. 내신은 물론 입시 자체에서 내신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 그 자체에서 내신은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나마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거는 내신이긴 해요. 어느 정도 실력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 실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게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의미가 별로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그 경쟁률이 의미를 가질 때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있어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있는 게 아니고 경쟁률이 의미를 가질 때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그러니까 비슷한 학교, 비슷한 영역대에서 비슷한 계열의 거의 동일 학과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대, 세종대 이렇게 돼버리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쟁률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같은 학교가 되면 그래도 조금 비슷할 가능성들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계열의 학과인 경우, 그러니까 학과도 일반적으로 컴공 이렇게 되면 좀 높고,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나 뭐 식품 영양이나 이렇게 되면 좀 낮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학과, 비슷한 학과를 잡았을 때는 경쟁률의 의미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경쟁률의 적용 범위가 되게 좁아집니다. 되게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경쟁률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보면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보통 금요일 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원서를 마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좀 전에 이제 목요일 날 좀 어느 정도 일부 학교들이 마감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금요일 날 경쟁률 계속 끝까지 봐가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게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자꾸 관심이 가거든요. 경쟁률이 내가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막 3대1, 5대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막 거의 20, 30까지 올라갈 건데 내가 여기 학교 쓸까 여기 학교 쓸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원서를 계속 일단 조금씩 계속 늦추게 돼요. 사람인 이상 이게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원래 경쟁률을 뭐 좀 경시하는 사람이어서 경쟁률을 원래 좀 무시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쟁률이 중요할 때는 언제냐면 정시 때입니다. 정시 때. 저도 정시 컨설팅 할 때는 거의 경쟁률만 봅니다. 경쟁률만 가지고 판단해요. 진학사에서 이게 3칸 걸려있냐, 4칸 걸려있냐, 7칸 걸려있냐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2.5대1 경쟁률하고 3대1 경쟁률은 이거 엄청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그거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거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정시는 경쟁률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제가 경쟁률을 무시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분명 의미가 있는 거는 맞는데 수시에서는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어딘쯤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 경쟁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래서 경쟁률은 주요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 크게 참고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질 경쟁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이 130, 서강대는 좀 많이 가요. 얘네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이 가요. 학생들한테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최종 실질 경쟁률이 한 44,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주는 학교랑 최종 최저 없는 데랑, 예를 들어서 한양대랑, 그러면 서강대랑, 뭐, 물론 학교 레벨이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정도 레벨에서 그러면은 서강대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면 그러면 내 합격 확률이 3배로 올라갈 것인가예요. 3배로 올라갈 거냐. 물론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경쟁률이 반토막인데 내가 그 최저를 맞췄는데 당연히 합격 확률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올라가냐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올라가냐. 그것 때문에 선택한 학교를 바꿔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는 수능 최저 그 자체를 맞출 확률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맞췄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엄청 베네핏을 준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맞춰야 되는 것도 사실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건데, 확률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맞추면은 실제 경쟁률이 떨어지면,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률하고 사실 이게 이제 경쟁률의 기본적인 속성, 경쟁률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경쟁률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경쟁률을 확률 게임으로 너무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고 치죠. 그러면 주사위를 1의 눈이 나오면 뭔가 선물을 받는데,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6분의 1이죠. 그게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6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실제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그러면 6번 정도 던지면 한 번 정도 1이 나올 건가? 이거를 그냥 대충 그렇다 치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대충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그럼 6분의 1의 확률은 6번 정도 시도하면 한 번 정도 되는 거. 그걸 이제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경쟁률이라는 게 그런 걸까? 예를 들어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시험을 20번 치면 그러면 한 번 정도 붙는 것, 그게 20대 1 경쟁률의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20대 1 경쟁률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는 그게 2대 1이고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200대 1입니다. 누군가는 200번 시험을 쳐도 안 돼요. 무리하게 원서를 쓰면. 누군가는 이게 2대 1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경쟁률이라는 것은. 전혀 확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확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률 게임이라면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면 내 합격 확률은 3배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확률 게임이라면. 경쟁자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면. 그런데 이게 확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 경쟁률 134의 경우의 수, 이 확률을 아니시면 자꾸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정도에서 만약에 나는 합격 확률이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서 합격 확률이 한 3대 1, 5대 1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이 최종 실질 경쟁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가 탈락할까요? 탈락 안 해요. 이런 친구들. 원래 합격선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탈락을 안 해요. 실질 경쟁률로 내려가도. 실질 경쟁률로 내려갈 때 탈락하는 애들은 나 저기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앞으로 수능 열심히 해가지고 이 최저를 꼭 맞출 거야 이러면서 원서 썼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최저가 있든지 말든지 어차피 붙을 놈들이 붙어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충분히 붙을 만한 실력 갖고 있는 애들은 그 최저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고려하면 합격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 폭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도, 아주 빡센 최저나 아주 널널한 최저가 아닌 보통 정도의 최저인 경우에 합격자가 바뀌는 비율, 최저 유무에 따라 합격자가 바뀌는 비율을 대략 한 10% 정도 봅니다. 10% 정도. 합격자가 바뀌는 게요.
최저 때문에 걸려서 떨어질 애가 최저가 없어서 붙는다든지 이런 그런 비율을 한 10% 바뀌는 비율을 그 정도 보니까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적용됐을 때 내가 합격할 확률은 한 10% 정도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커트하기 전에 실질 경쟁 커트를 하기 전에 내 합격 확률이 만약 10%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나면 내 합격 확률은 한 1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거짓말은 아닌데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 건대는 경쟁률이 표면 경쟁률이 그러니까 수의대 내지는 의학 계열은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얘네가 경쟁률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엄청 왜곡시킵니다. 한 개 학교가 막 200대 300대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외를 했는데 얘가 40대가 조금 넘어가죠. 뭐 이 정도면 평균적인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근데 이제 실질 경쟁률은 25.6대 1 이런 정도 됩니다. 최저 충족률이 한 60% 정도 돼요. 건대 정도 되면. 건대는 최저 충족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경희대는 최저 충족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희대가 이제 과탐을 그냥 탐구, 즉 사탐을 포함하는 탐구로 바꾸면서 탐구 2개를 평균을 쓰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탐구 하나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대랑 경희대가 같은 최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5를 같이 걸고 있는 게 학교가 많죠. 건대부터 시작해서 건대, 경희대,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통 그렇게 걸었던 데가 이제 건대, 경희대, 뭐 동국대, 뭐 쑥대, 숭실대, 그리고 올해는 세종대까지 세종대가 다시 2개 5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숙명여대도 있고요. 2개 5를 걸고 있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장이 사실상 지금은 물론 지금 이대가 다시 2개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 또 조건이 조금 또 붙고요.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원래 그 대장 역할을 하던 게 건대예요. 건대인데 건대는 2개 5 최저를 걸고 있지만 만약에 2개 5 최저를 못 맞췄는데 건대를 만약에 정시해서 생각을 한다. 생각할 수 있나요? 2개 5를 못 맞췄다는 얘기는 그 못 맞추면서 제일 좋은 성적은 3333입니다. 2개 5를 못 맞추면서 그나마 제일 좋은 성적은 3333을 가지고 건대를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조금 과장을 못하자면 건대 최저를 못 맞췄는데 건대를 원서를 쓰는 거는 사실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 성적으로 여기를 뭐 욕심을 내는 건 물론 이제 실제로 꼭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표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리한 어떤 이거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건대는 최저 충족률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경희대는 한 40% 정도 되니까 경희대가 오히려 훨씬 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보통 최저 충족률이 한 40% 근처, 40%가 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최저 있는 학교들이요. 네. 근데 반대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과에서는 건대가 경희대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서성한이 중경외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원출처 자체도 좀 신뢰할 수 없는데 그냥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누군가가 쓴 글이 막 너무 자리를 잡아버리긴 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그건 문과 얘기예요. 그마저도 문과 얘기고 이과에서는 그 순서가 많이 좀 그럽니다. 서성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과의 서성한 순서가 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과 순서가 어떻게 서성한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한양대가 당연히 탑에 위 있죠. 서성한 중에서는. 물론 이제 성대가 한양대를 위협한다고 어떻게 한 적들이 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거를 순서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밑에 내려와도 이제 맞죠. 그래서 소위 이과만 유명한 학교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 라인 안에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서울과기대 이런 데들이 그 다 빠져 있죠. 그 라인에. 문과 기준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건대가 경희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럼 이미 역전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최저 충족률만 봐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최저를 많이 맞춘다는 이야기는 지원하는 학생들 자체가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경희대에 비해서 건대가.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를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유리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저 요 PPT 요 복사한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최저를 걸고 있는 쭉 라인 그 라인 안에서
위에 있는 학교는 최저만 통과하면 유리해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최저 정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건대 정도가 되면. 근데 같은 최저를 걸고 있는 쭉 라인의 막내 정도 라인에 오면 걔는 약간 무리한 최저일 가능성이 커져요. 아, 이 정도까지 최저를 건다고? 야, 이 최저를 맞추면 정시로도 가겠다. 뭐 굳이 수시로 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최저가 걸릴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학교가 되면 이거는 최저만 통과하면 상당한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잘할 수 있는 애들이 거기 안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중에 대표적인 데가 세종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각 라인의 막내급 정도 되는 학교가 최저가 이제 빡세다. 그런 의미로 이제 써져 있는 거고요. 위쪽에서 원래 세개 합을 요구하는 라인에서 제일 아래쪽 막내는 이제 원래는 이대였는데 지금 이제 중대입니다. 중대가 지금 세개 6이에요. 심지어 서강대도 세개 7로 완화를 했는데 중대가 세개 6을 걸고 있어요. 물론 영어를 이제 2등급을 1등급으로 잡아준다는 뭐 그런 약간의 그 완화된 장치가 조금 붙어 있긴 합니다만 원래 그 컨셉 자체는 3개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걸고 있는 제일 아래쪽 막내가 중앙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최저가 빡센 편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최저만 맞추면 조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긴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최저를 맞추는 게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고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는 정도가 라인의 위쪽에 있을 때는 그거 맞췄다고 높아지는 게 별로 없는 거고 막내쯤 되면 맞추면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위쪽에서는 중앙대가 이제 그런 학교고요. 조금 중위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홍익대가 그런 학교입니다. 홍대가 3개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계속 2개를 걸고 있는데 홍익대가 유독 3개를 걸어요. 이게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래갖고 홍대 그러니까 물론 3개를 8을 걸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착시입니다. 홍대 최저는 건대보다 센 거예요. 홍대가 건대보다 세게 최저를 거는 건 전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대 최저를 맞춘 경우에는 건대 최저는 무조건 맞아요. 3개를 8이 나오려면 2개 5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근데 2개 5를 맞췄다고 해서 3개 8을 항상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과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홍대가 건대보다 최저가 더 셉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죠.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성적별 등급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로 성적이 막 들쭉날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잘 3개 8을 이렇게 맞추면 꽤나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빡센 최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홍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대, 홍대, 그다음에 세종대 이런 데들은 성적이 매우 들쭉날쭉해서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원서를 넣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 유무와 경쟁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쪽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학교들을 쭉 뽑아왔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 뽑은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그래도 이런 데를 쭉 뽑아봤는데 서강대가 약간 조금 뭐 좀 비정상적으로 좀 높은 어떤 사실 저거는 조금 약간 데이터를 조금 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왼쪽 라인이 최저가 있는 라인이고요. 오른쪽 라인이 최저가 없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도 숫자가 아주 극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얼추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 경쟁률을 결정하는 건 수능 최저의 유무보다 학교 레벨이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레벨이 높아질수록 경쟁률이 높아져요. 대체로 그런 경향성을 가집니다. 연대는 제외. 연대는 제외. 연대는 이상하게 연대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상하게 좀 왜냐하면 논술 보는 학교 중에 제일 높은 학교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학생이 나와가지고 성적이 많이 안 되는데도 대충
예, 뭐 일단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 프로그램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뭔지 다 아시잖아요. 학생 나와가지고 성적 분석하고 뭐 보니까 학생이 성적이 제가 딱 보니까 대충 한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정도 성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조금 잘 안 되는. 근데 막 의대를 막 엄청 푸시하는. 이 의대는 아닌데 그러고는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이제 선생님 하겠다고. 선생님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전 자기는 고대를 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니까.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연차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야 목표는 왜 고대냐? 서울대는 아니고. 그랬더니 서울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고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성적은 지금 인서울이 안 되는데. 야, 인서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대하고 고대가 차이가 있니? 그 생각이 팍 드는데 여전히 조정식 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어차피 네가 지금 여기나 둘 다 높아.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입시하는 사람이 보면 야, 네가 지금 이거 제일 높다고 밑에를 따질 때야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는 약간 논술에서 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연대가 아무리 최저가 없어도 최저는 없지만 그래도 야 이거 쓸 수 있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내려오면 뭐 광운대, 단국대 이런 데는 다 20대 1 경쟁률 되고요. 동국대 25대 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최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경쟁률이 낮고 최저 없다면 무조건 올라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학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시면서 여기는 최저가 있으니까 여기는 최저가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아이가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학교를 가면 좋겠어. 근데 최저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최저를 맞출 수 있나 없나? 그걸 고민하시는 거지 학교를 비교하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굳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불리가 갈리진 않아요. 학생부 반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제가 설명할 때마다 강조를 드리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예. 학생부 반영 방식 어차피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들 보시면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그나마 조금 크게 한다고 제가 표시를 하긴 했는데 중앙대 정도 되는 데가 이제 20점 들어가는데 1등급 20점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등급까지 왔는데 19.6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1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1점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사실상 내신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냥 물론 숫자가 있으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영향력이 매우 줄어들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 원래 논술 전형은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 자체가 처음 태생 자체가 원래 특목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탄생 때부터 이미 내신은 많이 무력화가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그때도 명목 반영률이 그때는 6대 4였어요. 논술 6에 내신 4였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그나마 이 명목도 줄여가는 추세예요. 명목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여기 논술 100%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것도 눈치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걸 명목이라도 계속 살려놓는데 이제 이 눈치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논술 전형의 내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쭉 보니까 가장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데가 세종대 정도 되더라고요. 세종대가 거의 전체 중에서 내신을 제일 많이 실질 점수 기준으로 제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얘네가 한 등급 차이에서 한 심지어 많은 경우에 한 등급 차이에 1점 가까이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사실 제일 많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 반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3등급에서 풀 5등급까지 차이가 한 2.5점 정도 돼요. 근데 풀 5등급에서 풀 2등급 정도 풀 3등급 정도 차이면은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 지원을 하는 애들의 끝과 끝입니다. 끝과 끝이에요. 보통 이 사이에 웬만하면 끼거든요. 1등급대에서 논술을 지원하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교과 써야죠. 그러니까 논술 지원하려면 그래도 한 2점, 그러니까 상위 학교들이 한 2점대 초중반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세종대 정도까지 가면 사실 다 3점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봐도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내신이 6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조금 차이는 커집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등급 바깥으로 나가면은 논술을 좀 더 잘 봐야 된다. 많이 잘 봐야 된다. 뭐 요 정도. 그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6등급 바깥까지 안 나가면 그러니까 6등급 1, 2, 3, 4, 5, 6. 6등급 정도 갔을 때 24점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한 3등급 정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4점, 5점 요 정도는 차이가 벌어지니까 요 정도는 조금 이제 커버하려면 논술 점수 꽤나 많이 받아야죠. 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 형태의 자료를 발표해주는 학교가 몇 개 없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숭실대 걸러인데요. 작년까지는 경희대가 이걸 발표를 해줬는데 올해는 또 이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숭실대 걸러. 이건 뭐냐면은 쭉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자의 내신들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건데요.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줄만 쳐져 있는 게 이제 탈락자예요. 근데 이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하도 이제 내신으로 뽑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논술 봐도 결국 내신 좋은 애들 뽑아. 뭐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에 화학과 같은 경우에 화학과 또 화학과가 올해 화학과가 학교들을 좀 붕붕 떠서 화학과가 약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올해 하여튼 화학과가 보면은 여기 2점 요 빨간 게 제일 앞에 있잖아요. 하여튼 제일 앞에. 그러니까 내신 제일 좋은 애가 이제 붙은 거예요. 전체 합격생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데 그러면은 요걸 보면 아 내신으로 뽑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안 그런 데이터도 많아요. 밑에. 얘 밑에 의생명 이렇게 가면 빨간 게 여기 중간쯤 여기 좀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앞에 얘들 다 떨어졌어요. 내신 좋은 애들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신이 논술 실력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의 실력을 지표로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학생이 내신도 어느 정도 잘 받을 거고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잘 치겠죠. 그런 상관관계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신으로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신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선택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이제 그래서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신경 쓰시지 마라. 다만 아주 좁은 범위에 들어오면 경쟁률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경쟁률 봐가면서 막 신경 쓰고 계시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논술 합격 점수에서 오차 범위 안에 다 뭉개져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25대 1이냐 30대 1이냐 큰 의미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고. 예. 그래서 경쟁률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라.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수능 최저를 내가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학교로 최저를 맞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 고민하는 거지 수능 최저를 가지고 학교 둘을 놓고 비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신 반영 비율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처음 세팅한 거에서 계속 차츰차츰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신 반영 비율을 다시 높이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에 40 정도로 보통 세팅을 해놓고 그걸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줄이느냐에 그게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예전에 20% 반영했는데 이제는 다시 높여서 40%로 반영해야겠는데 내신을 그렇게 도드라가는 학교는 없어요. 계속 줄이기만 합니다. 학과 모집 인원도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학과 모집 인원은 아니다. 요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도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럼 실제로 중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주요 고려사항은 학교를 선택할 때와 학과를 선택할 때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1번은 학교 수준이죠. 우리가 여기를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당연히 1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최저가 가능하냐? 이거 계속 말씀드린다면 하나 학교를 두고 최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쓸까 말까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스타트가 느린 경우, 그러니까 논술을 이제쯤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이 많이 늦은 경우에는 출제 경향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부터 논술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그 담당 선생님들이 알아서 맞춰서 매치업을 해줄 겁니다. 단히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뭐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늦게 시작했다라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제 교양을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논술적으로 많이 특화된 증명 파트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좀 어색하죠. 그런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계산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좀 더 유리하긴 한데, 근데 이것도요, 중상위권 학교가 되면, 즉 한 경희대 건대급 이상, 중대 뭐 위로 한양 위로 올라가잖아요.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다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냥 뭐 낼 수 있는 거 다 내요. 이 학교는 계산, 이 학교는 증명, 이렇게 막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학교가 스타일이 조금씩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출제 유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그런 쪽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숭실대라든지 뭐 과기대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더 계산 중심으로 출제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대라든지 뭐 광운대도 약간 더 증명 쪽으로 조금 다른 데보다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증명을 많이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체 중에서는 증명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증명의 어떤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정도가 가 있는, 광운대가 약간 그렇긴 하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험 시기, 수시 1차에 있냐 2차에 있냐, 요거는 시험 시기가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그냥 1차에 있는 학교들,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이 한 지금은 이제 약수령까지 들어오면서 아마 7, 8개 학교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뭐 시립대라든지 뭐 여학생들 같으면 성신여대라든지, 저희 이거 시간표에 보시면 이제 수시 1차에 개설된, 아니면 저 일정표 요 안에 일정표 보시면 그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머님들한테, 심리적으로, 학생들한테도. 왜냐하면 수능 전에 있으니까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논술 한다고 막 파이널하고 막 이러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는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입시에 절대평가는 없어요. 절대평가 있는 영어 하나 있네요. 영어 등급 하나 절대평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울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랑 같은 레벨에서 같이 시험 쳐는 다른 애들이 나보다 부담을 더 가지냐 덜 가지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소위 이제 승부사의 마인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방송에서 뭐 강호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그 소위 우승 그 위닝 멘탈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막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럴 때 얘는 나보다 더 힘들겠지? 내 상대는 나보다 더 힘들겠지? 겉으로 안 보여도 얘가 나보다 더 힘들다는 걸 뻔히 알겠어?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승부사들이잖아요.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들. 입시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1차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는, 그럼 그 부담스러운 거는 어떤 학생들이 더 부담스럽냐면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더 부담을 가집니다. 1차가 부담되는 건.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 강점이 수능에 있기 때문에 수능이 깨졌을 때 데미지가 커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시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정 실력에서 지원하는 학생하고 내가 실력은 더 있는데 혹시나 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내가 밑에서 정말 여기만 되면 너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를 질러보는 학생이 있잖아요. 누구의 합격 가능성이 제일 크겠어요? 당연히 하향 지원이 가장 합격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수시 1차에서는 하향 지원한 학생들이 쓰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수능 공부에 빵꾸 나는 것도 있지만 소위 이제 수시 납치라는 게 있죠. 내가 만약에 수능을 훨씬 더 잘 보면 여기 혹시나 내가 썼다가 납치되면 난 이거 괜히 썼다가 정시도 못 가고 이거 큰일 날 수 있는데 하향 지원하기가 은근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애들이 조금이라도 줄어요. 조금이라도 줄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를 적정 내지는 약간 상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수시 1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1차 물론 학교는 많지 않아요. 학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2차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1차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노리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참고 근데 여기에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것은 이제 오른쪽이 이제 소위 이제 논술형 증명 형태가 조금 많이 포함되는 학교 왼쪽이 조금 더 이제 계산형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증명형이 많이 포함될수록 당연히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 난이도를 따라갑니다. 당연히 따라가는데 이게 아주 칼같이 따라가진 않아서 중간에 이제 약간씩 역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물론 생겨요. 뭐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는 학교에 어울리지 않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요. 지네가 무슨 뭐 서울대인 줄 알고 문제를 내요. 약간 좀 그런 경향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좀 과도하게 어렵기도 하고 수능 체제가 좀 과도하게 걸려 있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있는 애랑 실력이 많이 떨어진 애랑 차이가 조금 덜 나기도 해요. 실력이 아주 좋으면 차이가 확 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잖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그런 이제 변수들은 좀 있다. 변수들은 좀 있다고 그런 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뭐 숭실대, 홍익대 이런 데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라인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하대라든지 아주대가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내는 경향성은 조금 있는데 근데 요건 또 최근으로 오면 또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절대적인 지표처럼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여기쯤 어쨌든 뭐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논술 준비를 한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단기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계산형 쪽으로 가 있는 쪽 중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을 수는 있다. 근데 그렇긴 한데요. 이것도 학교 레벨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 주요 고려사항인데요. 제일 1번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논술 점수입니다. 논술 점수. 논술 점수가 가장 정확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라는 게 예상 가능한 지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숫자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합격자니까. 그게. 이 점수로 애들이 붙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합격자 평균을 가지고 많은 판단들을 하시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합격자 평균. 물론 합격자 평균을 발표를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만 사실은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발표 안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죠. 어쩔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이 이제 내신 등급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내신 자체는 시험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그나마 학생의 실력이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나도록 반영된 게 내신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신이 높은 쪽으로 숫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논술 점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보면 되는데 논술 점수 없이 내신 등급만 발표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이쪽을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한 성향이 있었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추정하시라고 그냥 참고하시라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인데 이 경쟁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 정말 비슷한 조건이라면 이제 경쟁률이 조금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같은 값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같은 값인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한 조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경쟁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집 인원이 많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학생, 잘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소위 비인기 학과가 모집 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진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인기과예요. 물론 그게 최상위에 있는 탑 학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뽑던 학과들이 있잖아요. 인원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학과들, 전기전자, 기계, 뭐 이런 전통적으로 많이 뽑던 학과들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보통은 높기 때문에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인기도나 이런 게 점수가 그리 낮지 않아요. 논술 점수가. 그래서 인원수 때문에 유리해짐을 찾는 것은 크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영향 요소를 따지다 보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영향 요소는 엄청 어려운데, 저도 사실은 완벽하게 분석은 잘 안 돼요. 근데 간혹 약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박을 해야 되는 경우. 학생의 성적 상황이 희망 상황과 놓고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조금 많이 아래쪽에 있는데 나는 이 위에 이 학교를 뭐 떨어져도 좋고요. 저 안 되면 재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무조건 시험을 칠 거예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과는 무관하고 나는 학교만 높였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학력사회에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학교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교로 쓰면서 대신 학교를 높였는데 학과까지 높으면 그럼 뭐 떨어지자는 얘기죠. 그건 떨어지자는 얘기고 학교를 높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학과라도 좀 낮춰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합격만 하면 돼. 나 이과 뭐 공부 어차피 뭐 대학생들 뭐 자기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 요즘 50%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반반도 안 될 텐데 어차피 전공 안 살릴 건데 학교 타이틀은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낮은 학과 찾아야 되는데 그 낮은 학과를 찾으려고 할 때 정말 도박을 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적게 뽑는 학과를 저는 오히려 추천하는 편입니다. 보통 때는 주요 지표로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모집인원은 당연히 쓰지 않는데 정말 절박하게 도박을 해야 될 때는 그러면 많은 학과보다 차라리 적은 학과 써라.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위 이제 평균과 기대값이라는 형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원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결과는 평균에 회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체 결과는 평균 자체에 회귀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의 1, 2분의 1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내가 10판 던져가지고 내가 승부를 하는데 내가 앞면이 6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온다? 그럴 수 있죠. 동전 뭐 아무리 2분의 1이어도 이게 항상 5번만 나오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는 6번, 4번 나올 수 있죠. 앞면에 6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100번 던져가지고 60번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100번 던지면 60번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10,000번 던져가지고 6,000번 나올 확률은 엄청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00번 던지면은 5,000번 근처에서 나와야 돼요. 숫자가 많아지면 큰 수요가 없지.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크면 실력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내가 이거를 위로 최대한 질러보는 거잖아요. 최대한 질러볼 때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과 빵꾸 나라 이러면서 지르는 거잖아요. 소위 빵꾸 나라라면. 근데 경쟁률 자체가 보통 20대, 3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 빵꾸라는 형태까지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다음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빠져나갈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적은 과를 쓰면 변동성은 더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언제예요? 안정성을 추구할 때예요.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위험을 회피하고 싶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죠.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안고 도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한 바구니에 담아야죠. 몰빵해야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쪽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럴 때는 몇 명 안 뽑는가를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예. 약간 극약처방처럼 그렇게 사용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렇긴 한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실 지표는 아니다. 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들 컴공 화생 관련이 보통 이제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물리 관련 학과들이 중간쯤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자연대들도 보통 그 정도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리과 화학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이거를 어느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야기 조금 애매한 것들이 이제 뭐 생활과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보통 아래쪽으로 포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보통 이제 토목, 건축, 뭐 환경, 식경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의 이제 과가 있으면서 이제 대체로 낮게 조금 포진되는 경향성이 있는 뭐 그런 학과들. 뭐 이 학교들이 항상 바닥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또 좀 올라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찾다 보면은 특히 이제 자료가 작년 점수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딱 보면 작년 성적 중에서 이제 내가 낮은 과를 찾고 싶을 때 제일 낮은 과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원서를 딱 쓰려고 요렇게 이제 시도를 보통 많이 하게 되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일단은 살짝 스탑을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기보다도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두가 대부분이 작년 결과를 보고 원서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닥으로 깔려 있으면 제일 낮은 과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몰릴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게 조금 위로 튕겨 올라갈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희망하는 학과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 학과가 그냥 낮았어. 아유 운빨이 좋으네 이러면서 썼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좀 튕겨 올라가다 아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되는데 내가 낮은 학과를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이게 안 낮아요. 중위권까지 올라와 버려서 그러면은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잠깐 스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천드리는 방식은 2년치 정도를 조금 보시고 원래 그러니까 2023 때 원래 낮은 학과였는데 작년에 이렇게 튕겨 올라온 학과들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은 이제 다시 조금 아무래도 원래대로 내려갈 가능성들이 조금 크지 않을까.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가능성의 얘기입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안 그런 학교들도 좀 있어요. 학과들도. 근데 요런 거를 할 때는 그래도 원래 낮은 학과, 중하위권 학과들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과들은 낮은 학교, 2, 3 때 낮은 점수가 있는 학과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걔네가 그러니까 작년에 원서 쓸 때 그랬거든요.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원서 쓸 때, 그러니까 재작년 결과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인데도 이상하게 낮은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와, 나 컴공 하고 싶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막 컴공이 다 날라다녀가지고 원서를 쓸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낫네 이러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 학교들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작년에 당연히 다 날라갔어요. 원래 높은 학과가 낮았다고 해서 걔는 날아가요. 원래 높은 학과들은 걔는 날아가고 이거 낮았는데 그냥 조금 높아졌다고 다시 내려간다는 거는 원래 낮은 학과일 때 얘기예요. 원래 낮은 학과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요 이제 경희대, 제가 보통 경희대가 중위권 정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학교라서 예시를 많이 이제 잡는데요. 논술 이제 평균이 물론 요 논술 평균을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100% 진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시험이 다른 게 있어요. 시험이 모든 학생이 전부 동일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험이 A세트, B세트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약간 난이도 차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학교에서 채점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 비교를 하는 거고 걔들은 같은 문제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학과별로 시험을 점수를 비교할 때는 사실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점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이 학과들은 원래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덩어리 전체가 막 이상하게 점수가 낮고 이 학과들은 원래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닌데 이상하게 점수가 높다? 그러면 문제가 달랐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데 중에 하나가 한양대가 좀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 높아야 되는 학과인데 근데 이상하게 점수가 낮거나 그 문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 안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경희대 정도에서 일단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 평균이 지금 85점 정도 되거든요. 전체 평균은 아니고 요 데이터들의 평균이에요. 이게 경희대 전체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잘라놓은 거예요. 이게 칸이 좀 이렇게 작아가지고 예. 여기는 85점 정도 되는데 여기 점수 보면은 응용물리가 지금 91점이에요. 응용물리가 상당히 높죠. 평균 85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리과 화학과도 91점, 96점 이렇게 자연대 쪽이 이제 자연대 쪽에 보통 그 컷 경향은 정시 경향은 학교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연대 쪽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리 물리 쪽은 원래 날라가요. 거기는 서울대 정도 되면 거기 엄청 높고요. 물리천문 이렇게 되면 뭐 거기는 날아가는 거고 이제 근데 학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뭐 화학과 물리과 이런 어떤 자연대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서울 근처까지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나 물리할 거야 이거 나 뭐라도 공학해서 취직할 거야 이게 더 이제 더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리과 화학과 이런 학교들이 뭐 96점씩 이렇게 날아갈 정도까지는 보통은 잘 아니었거든요. 경희대라 하더라도 이 정도 그랬는데 여기 2, 3대 결과를 보면 응용물리가 희한하게도 이 해에는 이게 최저점이었습니다. 48.4가. 그러니까 요 해 결과에서 48.4가 전체 테이블에 다 있을 때도 최저점이에요. 48.4가. 근데 얘가 그 다음 해에 91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제일 낮은 학과만 찾을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살짝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에서 그러니까 꽤나 많이 빈번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 요쪽도 원래 이제 여기는 60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평균 근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원래 평균이 아니에요. 원래 평균이 아니고 요게 요 데이터 표를 지금 잘라놔서 그런데 전체 표를 보시면 경희대 그러니까 경희대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백서의 21페이지에 보면 경희대 자료가 있는데요. 요 21페이지 경희대 2, 3학년도의 합격 평균의 마지막에 논술 평균은 원래 68점이었습니다. 68.5점이었어요. 원래 69점 되는 평균, 전체 평균은 그 정도였는데 여기 잘라놓은 거는 60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르면서 대체로 점수가 낮은 학과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요 테이블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평균은 한 70 근처 정도였는데 제가 잘라놓고 보니까 여기 평균이 60이 나왔다는 얘기는 경희대 전체 테이블 중에서 요때가 점수가 낮았던 학과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학과들이 어떻게 됐냐면 2사 때는 전체 평균이 얼마냐면 2사 때는 전체 평균이 84.35입니다. 2사 때 평균은 거의 85예요. 얘도 거의 85죠. 그러니까 2, 3때 낮은 학과들만 잔뜩 모아놨는데 걔네가 2사로 넘어오면서는 거의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얘들은 경향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바닥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올라올 수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은 좀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도 개별 학과들은 또 움직이죠. 이건 어쨌든 평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니까요. 개별 학과들은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원래 낮은 학과였는데 이제 조금
이제 튕겨 올라온 경우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다시 내려갈 가능성들이 좀 더 생긴다. 이런 거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개별과에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덩어리는 묶여서 채점을 하세요.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숫자 자체가 학과 수만큼 되지 않습니다. 채점 교수님이 한 절반도 채 안 돼요. 보통 이제 학교에 물론 이제 사이즈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대략 보통 한 10분 내외 정도 교수님들. 그 정도 들어가시니까. 그리고 그 각 교수님별 어떤 편차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채점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논술 채점.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립대인데 요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요게 이제 2, 4대 결과고 요게 2, 3대 결과 이렇게 있는데 뭐 학과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 아니고 도시과학대학이 요쪽이 이제 시립대는 대체로 조금 낮은 쪽에 포진하는 학과들입니다. 토목, 건축, 뭐 그다음에 뭐 공간 정보 뭐 이렇게 요런 학과들이 대체로 좀 낮은 포지션들에 있는 학과인데 얘네는 2, 3대도 낮았었어요. 그때 평균 450이었는데 요 데이터에서는 근데 한 400 근처에서 점수 왔다 갔다 했고 근데 얘네가 2, 4대도 여전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형태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올라오고 꼭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원래 바닥권에 있던 학과가 막 중상 위상으로 빵 뛰어 올라오고 이렇게까지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라도 좀 보장을 내지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수학과예요. 수학과인데 요거는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정시 라인에 비해서 수학과가 유독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이제 다른 과목들은 다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논술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한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과로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 성향 자체가 약간 수학을 파고드는 어떤 성향 자체가 약간 소위 이제 그 오타쿠 기질이라고 하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너 그래도 입시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과를 이쪽으로 조금 바꾸는 게 뭐 너 식품 영양 이런 거 좀 쓸 수 있지 않겠니? 아유, 손톱도 안 들어가요. 식품 수학과 지원하는 애들한테 식품 영양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를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수학과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수시에서 정시보다. 그런 경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을 조금 더 하려고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조금 그래도 좀 유연성이 좀 있다면 비스무리한 다른 과를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 뭐 그런 정도 좀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 라인과 일반적으로 보통 낮게 알려진 라인들은 물론 제가 요런 몇몇 학과들만 예시를 들었지만 학과 라인업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있잖아요. 얘가 그렇게 높은 학과인지 그게 낮은 어차피 뭐 학과 이름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놓고 가급적인 원래 낮은 학과들 중에서 당연히 찾는 것이고 다만 그 중에서 작년에 아예 바닥을 찍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정도 이제 조금 신경 쓰시고요.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네가 아예 적성이 안 맞다면 할 수는 없지만 건축 전 조금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건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조금 추천 식경은 조금 아닌데 건축은 조금 추천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건축은 약간 분야 자체가 살짝 조금 특화된 영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건축은 물론 서울대 건축이 제일 세긴 합니다만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이제 홍대 건축이 또 난리도 아니죠.
홍대가 다른 거 왜냐하면 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미적 감각이 또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떤 특정 영역의 학과들이 비인기과의 형태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몇 세대에 걸쳐서 그 학생들의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죽어서 없어질 분야가 아니면 건축이라는 게 집을 짓고 사는 건데 죽어서 없어질 수는 없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분명 살아날 거다. 특히나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아파트 위주의 뭐 주구장창 아파트만 지어대는 이런 세상은 이제 조금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다시 그 산업이 살아날 때, 즉 저는 당장 5년 후에 취업이 잘 될까 보다 20년 후에 그 산업이 어떻게 돼 있을까가 좀 더 궁금합니다. 그때가 돈 더 필요할 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5년 후에 직업 구할 때는 사실 다른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는데 내가 한 분야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내 나이 40이 됐을 때 그때 그 분야가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세대 정도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세대가 몇 년치의 세대에 걸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꽤나 있고 그랬을 때 그 분야가 빛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나한테 떨어지는 베네핏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건축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인기학과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바뀝니다. 물론 뭐 옛날부터 인기가 있던 의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의대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20년 전에 의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서울대 안에서도 한 20, 30년 전에는 한 5위권 학과 이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막 날아가지만 컴공이 언제부터 인기가 있었나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 7년? 네. 알파고 이후로도 바로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됐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과 선택을 할 때 적성이 거기 없으면 아니지만 적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비인기 학과라 하더라도 20년 후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원서를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적성에 맞춰서요. 그래서 저는 학교보다는 학과를 좀 더 강조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학과 무시하고 학교를 높이겠어요가 뭐 전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긴 해요.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럴 때 학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 학과를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제 말씀 일단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